시대에도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은 인간적인 토대 위에서 진실한 대화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터나 우리가 평소에 작업하는 거는 이 학생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 태스킹을 합니다. 그죠?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용어가 따라 나옵니다. 초단기 집중, 영어로는 하이퍼 어텐션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자들 가운데 하이퍼 어텐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려면 끊임없이 초단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근데 멀티태스킹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성과가 없다. 허상이다. 이렇게 셜이 터클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증거를 했어요. 멀티태스킹이 젊은이들한테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게 표면적으로 깊이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 초단기에 집중이라는 것도 이게 스크롤바를 화면에서 올리고 내리고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소수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 초단기 집중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언 울프의 얘기를 합니다. 그 터프트 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내 나이 또래예요. 그러니까 그 저울이 더 큰 만큼 젊었을 때부터 어, 이런 연구를 오래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의 산만함에 대해서 오래 관찰해 왔지만은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저녁 좋아하는 작가인 헤르먼 헤스의 유일한 책이 있잖아요. 이걸 읽으려고 앉았는데 자신도 다른 학생들처럼 산만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또 울프가 책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랩이라는 게 일상이 되면서 집중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에릭 슈밋이라는 그 구글 CEO가 지속적인 독서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에릭 슈밋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걸 책을 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서핑을 하다 보면은 자꾸 뛰어넘잖아요.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안 보고 대강 훑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프레일링을 자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깊은 독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온라인 활동이 깊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논지를 핀 거예요. 그 미국 학자들이 논지를 핀다는 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어, 그 네이처라든지 이런 데 실릴 만큼 자세하게 논거가 있어야지. 근데 그 왜 집중하는 걸 방해하냐? 그건 두뇌가 가소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걸 아시겠지만은 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평생 걸쳐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관심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있게 못해요. 따라서 이 울프의 결론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 에, 디지털 독서가 디지털의 어떤 연구가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몰입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강요한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레이징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이 그레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그레이징이라는 말은 그 방목한다, 방축한다, 목축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정보를 얕게 자주 취합하는 형태를 그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레이징이에요,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레이징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존 펠프리, 어서 예스 이런 사람들이 그 디지털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러한 그 그레이징이 새로운 스타일의 학습이다. 그래가지고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그레이징이라는 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멈추고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또 파고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징은 이 실제로 사건들을 아우르는 서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스크롤을 갖고 여기 움직였다 저기 움직였다 이 화면 들어갔다 저 화면 들어갔다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레이징을 하는데 이 그레이징이 있게 여러 가지를 저희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레이징을 하면은 어떤 이한 고교 2학년 교사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날짜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정중을 가리는 판단력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학생 선생님. 문제는 웹서핑이 아니라 책이나 긴 기사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지속적인 서사를 무시하고 한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의학자, 뇌생리학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이징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깊이 있게 판단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단편적인 기사를 읽고 시간을 보내는 데는 좋겠죠. 또 우리가 나도 파워포인트를 써서 원글 만들었는데 이 파워포인트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파워포인트가 도움이 많이 돼요.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볼 때 정리가 되긴 되는데 이게 인지심리학자나 신경생리학자라든가 이런 뇌과학자나 혹은 정신의학자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 숭배가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독후감 같은 작문 과제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체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들 그 하게도 허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물리 포인트, 물리 포인트라는 거는 거기 영어로 내 써놨는데 그 어, 글머리에 주의를 끌기 붙이기 위해서 붙인 여러 가지 기호가 있잖아요. 포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뭐 일부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런 표현법이라는 건 신속성과 단순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근데 깊이 있는 사고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그저 여러 가지 자기 과제를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 데 도움이 되는데 깊이 있게 판단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쇼츠도 어떻게 그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는 이게 사실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은 말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항상 웹을 휴대하더라도 즉시 얻는 정보가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사실과 개념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배경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김우찬 대표나 최학기 대표나 뭐 최주영 우리 이거 대표님 이런 사람들처럼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한다 이럴 경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셔레 터커리 친구 모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맥락을 우리 콘텍스트죠. 맥락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 더 많은 생각거리가 필요한데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그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모리는 자기 모린에게 어머니의 시는 그런 의미를 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더 많은 생각거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그 시를 읽을 때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모린의 어머니가 더 깊이 있는 그 느낌과 생각을 또 깨달음을 준다 이런 의미죠.
또 우리가 요새 많이 이용하는 게 무크 아니에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 이게 그 미국에서는 대단히 인기고 유럽에서도 인기고 한국에서도 들어온 지가 좀 여러 해 됐단 말이에요. 이 무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때는 초단기 집중 세대에 딱 맞는 교육 테크놀로지를 온라인 공개 수업인 무크를 떠올릴 거다. 일반적으로 무크를 수강하면 수십만 동료들과 함께 짧은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 뒤 강의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테스트 과정이 끝나면은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데 독서와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토론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또 보통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도 수강생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텍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 고개를 돌려도 욕을 먹지, 욕을 먹지 않죠. 근데 이런 교육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도 이걸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물론 장점도 있죠. 나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문무크가 도움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뭐를 생각하고 숙고하는 데는 책 있는 만큼 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강의라서 내가 대학 때 들을 때 그런 또 워크숍에서 들을 때, 그 워크숍에서 들을 때 이거만큼 전혀 효과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크도 우리가 무크를 듣긴 듣되 한계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까 내가 이 강의 시작할 때 브루노 베텔하임의 얘기 사진을 붙였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나이대예요, 사실은. 아, 이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이 1971년에 대규모 강연에서 나온 얘기를 이 터클이 예를 든 거예요. 이 양반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모가 모유 수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수험생들한테. 당신은 이제 여성운동가, 페미니즘 운동의 초창기예요. 베텔하임이 강의실을 돌아다닐 때 통상적인 대학들이 나온다. 이 수유가 자연스럽잖아요. 또 수유가 영양 측면에서 우유가 아이에게 훨씬 좋아요. 또 수유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텔하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중앙무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풍로에 아래 위로 여러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대학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베텔하임은 아주 부드럽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강조하던 말이에요. 기분이 좋습니다. 안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행위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머니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된다. 유방은 아이에게도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에 대해서 프로이드를 이 베트라임은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천박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좀 더 아주 프로이드의 마음속으로 깊이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프로이드가 대단히 인간적인 천재임을 증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베텔하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면 동시에 어머니가 기쁨을 받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든 성공적 관계의 토대가 된다. 단순하게 몸에 좋다, 수유가 우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을 통해서 타인에게 즐거움을 되돌려 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971년에 그 당시에 어, 정신의학계라든가 그 당시 학생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쇼킹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텔람이 이렇게 해석을 내놓자 여러 바람들이 쏟아진 거예요.
물론 의견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그러한 주장을 펴고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베텔하임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건 신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했던 걸까? 강의가 끝났을 때 강의실 밖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베텔하임은 전에 없었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이 베텔하임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라든가 그레이징이라든가 멀티타스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 학자들이 그 유명한 그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도 사실 그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베틀하임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틀하임은 아,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학위가 시카고 대학 교수를 했는데 아주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학위를 위조한 게 특명이나 그리고 남의 작품을 표절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소가 된 논란이 많은 학자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사실은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미움을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메텔하임을 재평가하고 메텔하임을 사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메텔하임에 대해 소수지만 말이에요. 메텔하임을 좋아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학자라기보단 나와 같이 일반인들이 메텔하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텔하임은 모든 가용 자원을 우리 뜻대로 충분히 활용해도 좋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상식이 폄하되거나 단순함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답은 인간적인 토대로부터 나와야 된다. 현장에 있었다는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 채사르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김우찬 대표처럼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 어? 최학규 대표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상식은 뜻이 어떤 엄밀하게 이런 쇼리 터크나 울프나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쇼리 터크라는 이 천재적인 학자라는 거예요. 쇼리 터크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학자가 얼뜻 생각하면 인정을 유어해야 될 학자 이 베틀 하임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쇼리 터크는 그야말로 미국에 나온 천재적인 학자 아니에요. 베틀 하임을 길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학교를 한번 생각해보자. 가장 유명한 교수가 뭐예요? 요즘 마이클 샌들 아니에요. 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해요. 이 샌들은 자기 수업에서 전자기기를 대부분 못 쓰게 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토론 위주의 수업인데 이 텍스팅을 하다가 토론 중에 텍스팅을 하거나 딴짓 하다가는 이게 토론이 안 되거든. 일단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은 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기를 대부분 배제시켰어요. 이 유명한 또 내가 좋아하는 학자예요. 데니얼 카너만. 데니얼 카너만은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다른 수상자들처럼 수상 연설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에 재밌는 얘기가 많냐. 그의 그의 그 수상 연설에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또래 그 아모스 투버스키라는 어떤 그 인지 수학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을 수학적으로 논증을 한 천재예요. 아마스 토버스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면은 그에게 노벨상을 안긴 아이디어가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보낸 시간에서 탄생했다. 결국 그의 노벨상 수상 연설문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 소위 카너먼이 이 트버스키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사랑 그런 어떤 그 천재적인 어떤 발상을 얻은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연애 편지나 달아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상적인 말이에요. 투버스키와 그 열심히 2년 동안 그
오랫동안 말이에요. 1년이지. 1년 동안 하루에 보통 4~5시간 일을 했는데 같이. 이 작업의 속도라는 게 예?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마는 운이 좋은 날에는 딱 한두 문장씩만 진도가 나왔다. 신속한 일 처리에 유리해서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오고 많이 오고 이런 게 노벨상을 타거나 또 노벨상까지는 아닌데도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데 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문과 트버스키에게 대화라는 건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 일과 우리의 일터, 직업, 뭐, 회사죠. 이럴 때 어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를 이 첨단 기술 컨설팅사 레너드의 파트너스의 새 최고 경영자가 발표 레너드 파트너스의 최고 CEO가 이 재택 근무에 한계를 느끼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 레너드 파트너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IBM도 그렇고 3M도 그렇고 다 그래요. 1990년대부터 초창기부터 레너드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재테크인데 다른 많은 기업에서도 비용 절감을 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 재택근무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불러들인 나도 옛날에 여의도에 IBM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대표 있더라고. 그리고 뭐 자기 책상이 없어. 그냥 가서 아무 때나 앉는 거야. 아무 데나. 그래서 일하는 건데 이게 첨단인가 그러는데 역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런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도 이게 대동단의 처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하고 바리스타 간의 대화를 특별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모든 직원들을 이름표를 체결시켰고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카운트도 낮추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있어서의 훌륭한 경영이란 21세기라는 게 디지털 사회죠. 이 디지털 사이버 사회에 이런 훌륭한 경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셜 로봇 같은 것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아직 그렇진 않다. 직원들이 말이야 혼자 있는 불안감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21세기의 훌륭한 경영이다. 항상 타인의 검증을 바라는 사람은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한다. 이것이 업무 환경에서 명성이 대단한 인기를 부과하는 인정한다. 명상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원한다. 그것은 과잉 접촉의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하는 그런 길 이상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게 이 책의 제목이 리클레이밍 컨버세이션이에요. 대화를 새롭게 다시 찾아간다는 건데 이게 아주 원시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최첨단의 인지 과학자들, 정신 분석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SNS 시대에도 자신을 팬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충동에 시달린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 다 하고 있다. 그럼 데이터가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이 GPT가 들어오면서 더 많아질 거야.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휴대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지만은
사실은 공허한 느낌을 안고 지내다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시 또 옆에 휴대폰을 두잖아요. 그리고 잠든다. 우리들 대부분의 짧은 시기에 이미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상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진실로 대화로 돌아가는 길은 질보다 양을 택하라. 사이버 세상의 공허한 수많은 친구들과 그 정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나를 깊이 있게 내가 이해하는 보수의 진정한 정보, 진정한 친구들을 택해라.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닌 더 깊이를 추구해라.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가급적 눈을 마주치고 사심없이 대화해라. 그리고 전자기기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왜냐하면 전자기기가 있으면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가족과 대화할 때도, 가족과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자기기를 던져버리고 해라. 또 수업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거 무크를 들을 때도 무크 볼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몰입해라.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요새 그 유발 하라리랄까 많은 그런 그 사이버 세계, 특히 그 소셜 로봇을 염려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그게 세계가 발전하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멈추자. 만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많은 학자들은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러지만은 나처럼 이쪽에 뭐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럼 6개월 동안 말이에요. 이 연구를 멈추자.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좀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tôn重.